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20조 추경을 주장했고 정부는 12조 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규모와 함께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과 4차 재난지원금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입니다. 최현수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정이 얘기하는 것은 선별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영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조치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1차 그 전국민 보편 지원 이후에는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선별 지원을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선별 지원을 통해서 그 업종별 그 차등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예. 위원님이 생각할 때 어떤 지급 방법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이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소상공인이나 또 그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그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순서가 지금 그 선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편 지원이 선행되면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별 지원이 우선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에서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신속이다라고 했는데 예. 선별을 하는데 어떻게 신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점이 네네네.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렇게 선별로 지급했을 때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긴단 말이죠.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야 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네네. 또 기준점은 어디에 둘 것이냐. 네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선별 지원의 문제점은 지난 2차나 3차 지원 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4차 재난 지원을 선별 지원함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예를 들면 일반 업종의 매출 사업 기준이라든지 또는 근로자가 5인 이상 고용됐을 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부분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안 됐던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2차, 3차 때보다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이나 매출 정보들이 금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선별 지원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19년도 영업했는데 20년도에 어려워서 폐업하신 분들 그럼 어떡할 것이냐. 최근에 또 뭐 KBS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2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했더니 위기가구 37%가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든가 영업일수 10일 모자라서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람들 아니면은 뭐 특고 노동자인데 전 직장이라든가 프리랜서 일하던 곳에서 가서 자신이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 입증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보완을 한다 그래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당정청이 이렇게 선별로 가는 것은 역시 재정 건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뭐 이번에 지금 언급되는 규모가 사실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재정 건전성에 이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 건전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가 재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지출 비율이 GDP 대비 약 3 내지 4% 정도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지금 선별 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국민 보편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전국민 보편 지원을 하면서 재정이 문제라면 새롭게 선별 환수하는 방식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예.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 재정 지원에서 G20 중 15위거든요. OECD로 따지면 거의 제일 하위권인데. 예, 맞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아꼈다. 재정을 탄탄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너무 아낀 것 아니냐. 좀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은 뭐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하니까 3차를 선별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보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2차, 3차 지원 때 나타났던 효과들을 보면 결국에는 긴급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진 거지만 이후에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소비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을 또 지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편 지원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보편 지원과 연계해서 새롭게 선별 환수하는 방식들을 도입을 한다면 우선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해서 지역사회에서 소비하도록 하고 이후에 조세 체계를 통해서 소득 계층별로 선별 환수를 통해서 다시 재정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으로 지급한 뒤에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네네.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하고 인터뷰했는데 네네. 그 당사자들이 우리한테 두텁게 지원하지 말고 보편으로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네네네. 1차에 보편으로 지급한 거하고 2차, 3차 선별로 지급한 거하고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역시 경제 마중물 효과는 보편이 낮고 뭐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별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당장 필요한 비용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좀 보전해주는 의미라면 전 국민 지원은 사실은 이게 전 국민에게 지원했을 때 또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이번 2차나 3차 때 선별 지원에서 제외됐던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 말고는 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받은 부분을 일정 기한 내에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손실보상 제도인데요. 이게 어쨌든 국가가 영업하지 마라라든가 혹은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국가가 강제한 것이고 소상공인들을 따랐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네. 뭐 언제쯤 시작될 것이며 그리고 법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지금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또는 병행 추진이냐 이런 논란들 그리고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도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또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면 방역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상반기 중에 언제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손실보상 지원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우선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에는 제가 제안했던 구체적인 대안은 국세청의 자료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 되면은 구축이 완료가 되고, 예. 종합소득 신고가 5월 달에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의 변동이라든지 비용과 소득의 변동들을 반영해서 예. 소득 감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감소 비율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설계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된 그 입법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거는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벌써 근로자들, 즉 이제 일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었던 일용 근로자들이나 장기 무급휴직 근로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또 감염병 예방법은 이미 규정상 곤란하다고 입장이 나온 상태고요. 예. 그래서 저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때 규정을 마련하는 조세특례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그리고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5월달 종합소득 신고 자료와 이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작년도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종합소득 신고가 끝나는 6월부터라도 서둘러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이런 계획들을 좀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특고 프리랜서나 또 근로자들께도 계획을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리 좀 알려줘서 대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예.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코로나 이후 시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네네. 뭐 비대면 사회가 정착될 것이고, 예. 또 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네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뭐 기본소득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또 논쟁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나 수용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 기본소득이 우리의 기존 사회 안전망을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이야기되었던 신복지 체계의 여러 가지 정책 구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포함된 보편적인 수당 확대,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나 청년과 중장년 시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당 도입 등은 사실은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예. 앞으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새로운 변화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경쟁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보편과 선별적인 정책들을 조합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경제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정책 패러다임을 좀 사회정책,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사회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노인수당이나 청년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특정 계층에게 주는 수당 같은 경우에 예. 지금 기본소득 논의는 이것을 다 그대로 지급하면서 또 새롭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만약에 제외를 하고 기본소득을 조금 더 1인당 더 많이 준다, 뭐 이런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안 되나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보편성이라는 원칙이 예를 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로만 가능하냐, 아니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나 정책 대상에 따라서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또는 청년 중장년에 대해서도 지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성을 가질 수 있고요. 예. 이런 제도들이 우선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전 국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그런
소득 보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쨌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얘기는 뭐 김종인 대표도 얘기했고 뭐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고 또 기본소득 당도 존재하니까 앞으로 이런 논쟁이나 토론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본소득 또는 이 신복지 체계와 관련된 정치적인 논쟁 또는 정책 경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어떤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실제 국민들의 삶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재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증세 또는 기존의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각종 비과세 감면이나 이런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정치권에서도 솔직하게 좀 이야기가 되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연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